제가 지난 시간에 동호 한민족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시간에는 주로 사료 분석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한 지역, 역사에서 역할, 그리고 조선과의 공통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하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지만 비파형 동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발견된 지역, 즉 출토한 지역이라든가 독특한 형태, 그 담당 주체를 놓고 한쪽에서는 동호족이라고 보고 한쪽에서는 우리라고 보는데, 이 동호의 존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영향력을 끼친 선비의 모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호는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 따르면 호와 마찬가지로 동호는 호가 흉노인고가 마찬가지로 동호는 조선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동호는 일반 명사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사료를 그들에게 맞게끔 기록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 유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조선 또는 원조선을 대표하는 지표유물은 세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인돌. 우리 민족은 고인돌 왕국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이 있죠. 두 번째가 바로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청동문화 제품이에요. 거기에는 뛰어난 단유세 문경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미성용 토기로 대표되지만 토기가 있는 것이죠. 그 비파형 동검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호족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우리가 정확히 규명해야지 동호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때 조선이 동호일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고조선의 건국을 저는 1기, 2기, 3기로 보고 있는데, 2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사료적 시간으로는 BC 16세기부터 BC 6세기까지로 보고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이미 BC 16세기는 은나라의 건국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고조선의 제2기로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2기도 전후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1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고요. 청동시대 시작 연도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설이 있고 최근에 다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홍산 지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편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동기문의 지표물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죠. 그런데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파한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비파형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는 물론 않죠. 그 시대의 역사의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그것을 배제한 채 비파한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비파형 동검이다. 이건 다분히 우리를 역사에서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됐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그렇다면 고조선식 동검 아니면 요령식 동검 또는 다른 명칭을 부르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섭지방, 요동지방, 동몽골의 남쪽 지방은 북방식 동검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식 동검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형태라든가 기능면에서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온갖 상징이 다 표현되어 있구나, 이런 비파형 동검의 주체는 동호 아니면 고조선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중국 단검은 주머니 자루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주식 단검이라고 부르죠. 동주, 서주, 동주, 동주. 특징은 이렇게 있는데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북방계 단검과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고요. 북방식은 역시 고든날 비수식 정동단검, 고든날 주머니 자루식 청동단검, 촉각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촉각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어운동 등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이지만 양쪽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후에 선비적 유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식이라든가 북방식은 이렇게 검, 몸과 자루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 맞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 마디로 나눠져서 조립되어 있는 거죠. 물론 기능적 관점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기능적 관점과 함께 의미 그리고 로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통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난이가 높은 조립식을 했을까?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3등분을 했을까? 그래서 의미까지도 더불어 해석하는 것이 저희 이론이고요. 그 같은 이론들은 제가 쓴 몇 편의 글 또는 책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자, 언제부터 제작이 됐을까? 그런데 비파용동검은 하가점 상충문화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거다. 그런데 애매해요. BC 15세기부터 하간 상충문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12세기 정도까지밖에 못 올려보거든요. 그래서 요소 지역에서는 서기전 9세기 중역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과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우 선생은 요동지방의 상한연대는 서기전 12세기다. 그리고 각각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남산근문화인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가점 하층문화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남산근문화인데 거기에 101호 돌광무덤에서는 같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비파용 동검도 있고 북방식 동검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만 역시 기원은 10세기를 전후한 시기라고 보는데 북한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비파용 동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BC 10세기 또는 BC 12세기 이 정도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출토됐을까? 전 지역이에요. 사실은 전 지역인데요. 요하 상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하북성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탁현이라서 오늘날 북경 지역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 모든 지역, 심지어는 일본 열대 큐슈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한 세용동검은 혼슈 남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서는 내몽골 동남부 지역, 산동 지역, 연해주 일대 쭉 다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분포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발원지가 요동지방이에요. 중심지도 요동지방이에요. 다만 현재 발견되는 출토된 유물의 숫자를 보니까 요소지방이 많아요. 그럼 왜 요소지방이 요동보다 더 많을까? 학자들이 일단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댔죠. 그래서 경우에 요하리 동쪽은 범람과 퇴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의 유물들의 산포지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중심지 또는 초기 발원지는 요동지방이다. 이게 현재로서 일반적 견해고요. 요소지방이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조양현이죠. 윤용성 조양현에서 부유명한 12대 영자 유적이죠. 여기서 첫 발견이 됐고요. 남산근 101호 돌광무덤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윤용성 끝에, 요동반도 끝에 가면은 강상무덤, 누상무덤, 장군청 무덤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강상무덤은 대표적인 거고요. 1960년대 전반에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발굴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해놓고 북한이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강상무덤, 즉 고조선은 노예 순장제 국가였었다. 그리고 굉장히 청동기 문화 발달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역사 연구에는 엄청난 도움을 가져왔지만 중국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었었죠. 강상무덤에서 이렇게 청동단검이 9자루나 발견됐어요. 당연히 옆에 누상무덤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압록강 하구의 단동시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전 지역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양지역, 황해남도 지역, 황해북도 지역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최근에 들어서 도덕만이 발견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고고학적 발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곳곳의 지역을 발굴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파용 동검, 세용 동검, 즉 원조선시대 때를 증명하는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이렇게 비파용 동검까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강원도 춘성군 천전리 고인돌 무덤에서 동검 하나 수습, 그리고 용인군 초부리 및 고성군 거진리에서 역시 단검 커프집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 돌상자 무덤에서 역시 서기전 5, 6세기의 비파용 동검. 이래서 쭉 내려다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심지어는 김포 운양동에서까지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비파용 동검은 요소지방이 요동보다 많다고 그러지만 이 분포도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 중심지는 요동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큐슈까지도. 자,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이 아니라 일단 보도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북의 유지,
비파형 동검이 하나 나왔는데 거의 완벽한 형태의 모습을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비파형 동검 문화가 발전된 시기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유 조문경에서 단유 세문경, 즉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발전했듯이 이런 동검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유사한 형태, 다시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서 완벽한 형태, 거기에는 숫자 아니면 배열까지도 계산했겠죠. 그리고 다시 쇠퇴하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것.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오래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적봉시 남산군 M101호군이죠. 청동검, 그리고 아래는 청동단검. 그리고 역시 요양 이도하자 석관마에서 발견된 것을 이게 요양시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성 박물관이라 보면 됩니다. 요용성 박물관과 요동성 박물관은 다른데 이거는 요양시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검에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원조선과 연관이 됐으니까 고조선, 원조선 등등으로 붙여야겠죠. 비파형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꽃 문양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형태와 함께 의미와 함께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반영한 그런 용어를 찾아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게 요동성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역시 요동성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에는 비파형 동검부터 해서 자차 세형 동검까지도 전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모습이죠. 정말 아름답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형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몸신에 관한 하는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손잡이까지 전체를 연결하면은 저는 1대1대1, 3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파형 동검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한 주체들은 누구일까? 한국 학자들은 당연히 그건 고조선 사람들이지. 뭐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소지방에서 발전한 비파형 동검 문화, 그리고 요소지방에서 발전한 비파형 동검 문화는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 달라요. 특히 이 검 같은 경우는 통짜가 아니라 여기는 일종의 조립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르고 요동과 요소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제작했는데 다만 처음부터 독자적이었는가 아니면 중화 문명의 영향이라든가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독특한 고유의 모습을 창작했는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문화의 또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자들은 고조선인이 주체가 됐다 그러니까 대표기원학계 김정배는 예맥 일기문화다. 왜? 예맥 쪽이 주체가 됐으니까. 김정학 선생은 여기를 고조선 문화, 그리고 이렇게 비파형 동검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역을 고조선을 맹주국으로 하는 연맹국가의 중심지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구 선생이 많이 발표했죠. 그래서 발해 연안식 청동단검이라는 명칭도 부여하고요. 여러 곳에 발견된 걸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한창균 선생은 고조선 3기 문화라고 명명했는데 독특한 그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고조선 2기로 보고요. 고조선 3기를 하가점 상층 문화로 보고 여기를 비파형 동검 문화로 보는 겁니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은 당연히 비파형 동검 문화를 고대 조선족 전체의 문화다. 그래서 나눴어요. 즉 요동지방과 바닷가를 통해서 서북조선까지 연결되는 비파형 단검 문화는 예적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서지방부터 쭉 내륙으로 동진하면서 길림 장춘지방,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은 맥적 문화다. 그래서 예맥을 같이 합친 걸로 보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은 조선이나 예맥계통임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학자들과 일본 학자들, 그리고 국내 특히 김원룡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걸 동호적으로 본 것이죠. 동호적의 문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늘 그렇듯이 북한은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가능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소 무리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시사성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남한 역사학계의 견해는 북한 역사학계의 견해를 뒤늦게 따라가는 추세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요. 이를테면 공간적 유사성이라든가 이걸 떠나가지고 만드는 기물이죠. 비파형 동검의 스타일까지도
개성성을 찾아내고 있어요. 자, 잠깐 제가 이걸 꺼냈는데요. 자료의 무늬들을 보니까 신석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에 있는 전나무집 무늬와 유사하다. 또 기악적 무늬와 유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청동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기악적 무늬라든가 번개 무늬, 빛과 연관된 거죠. 이런 무늬로 되어 있는데 요와 동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후에는 전통적인 문양이다. 이런 것들이요. 기악적 문양이라든가 번개 무늬, 그다음에 전나무 무늬.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비평동검에 개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청동 기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문화, 그리고 특히 비평동검 문화는 신석기 시대 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상징과 기호 등등이 고선 문명권의 후기로 적용된 것이 비평동검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뭐 매장품수도 그렇고 질그릇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집념을 가진 해석인데요. 저는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평동검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한국식 세형동검으로 재탄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좁은 돛단검 아니면 한국식 동검이라고 명명되면서 역시 똑같이 더 많이 한반도의 거의 전역 일본 열도까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우리는 비평동검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변형됐지만 세형동검까지도 만들었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 함께 우리 민족이 진출했던 일본 열도의 큐슈라든가 혼슈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니까 이런 면에서도 비평동검은 역시 고조선 문명권의 하나였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다면 주민의 문제라든가 또는 출토된 지역, 공간의 문제겠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스타일, 장식의 문양까지도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변형된 세형동검까지 더불어서 보니까 비평동검 문화는 우리 고조선의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형동검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왼쪽은 경기도 용인 초부리에서 출토된 청동단검의 거푸집이에요. 오른쪽은 상일동이죠. 서울 상일동에서 발견된 청동단검을 그리고 오른쪽은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청동단검도 1기, 2기, 즉 비평동검, 세형동검, 고조선식 동검, 한국식 동검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계승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화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중국학자들은 자꾸 동어적이라 주장하고 동어우리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노가리는 잘 아시죠? BC 3세기부터 일본의 야유의 문화가 시작됐는데요. 몇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벼농사의 시작, 두 번째는 금속기의 사용, 세 번째는 소국의 탄생들. 이때 이 야유의 문화의 핵심적인 요시노가리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이 동검이에요. 일본서는 가장 오래된 동검인데요. 세형동검의 모습을 띄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벼농사가 처음 시작되다 알려진 사가현의 웃기군댕 유적이죠. 거기서 서기전 2세기경에서 서기후 1세기로 추정되는 이런 동검이 발견됐는데 이게 비평동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든지 그 이후든지 이런 집단이 가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도 그렇지만 특히 왼쪽을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도레인 등장.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온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전엔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도레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도 스스로 도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역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 건너가는 사람들이 무목적적으로 그냥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럴 때면 도피, 피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의 전파부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주냐, 개척이냐, 진출이냐, 침략이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도레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민 또는 진출자라고 해석하는 거죠. 제가 쓴 동아주 중에 고대 일본은 1995년도쯤 나온 책이지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무목적적인 역사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한반도의 단유세 문경에 이 도배를 활용한 이유는 이것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세형동검 그리고 그 전에는 비평동검과 맥을 같이 하니까 우리야말로 말 그대로 비평동검의 실질적인 주체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동호족의 거주지로 추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을 본다면은 그 동호로 표현되는 집단들은 우리 원조선과 연결할 수가 있죠.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는데요. 춘천 하중도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 이렇게 선형 동부 도끼죠. 오른쪽은 비파형 동검. 그러네 사실은 세형 동검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제주도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건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지금 그쪽에서 온 거는 적어도 이런 파편이지만 이렇게 추정 복원해 보니까 완벽한 형태의 비파형 동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본까지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주도에도 비파형 동검 문화가 발전했거나 아니면 비파형 동검을 가진 집단들이 이주했구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은요, 그쪽에 있었던 주어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거든요. 그 시기에 이 주어 사람들이 한중을 오고 가면서, 한중이란 것은 한해, 삼한을 얘기하죠. 거기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역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들이 직접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비파형 동검 문화는 요서지방, 요동지방, 한반도 전체 연해주 일대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일본 열도까지 심지어는 탐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릴게요. 비파형 동검이지만 그 이후에 세형 동검까지 이어지는 이런 동검 문화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비파형 동검의 주체는 우리죠. 우리. 과거 원조선이죠. 자, 윤용성 박물관에 전시된 걸 보니까 왼쪽은 용범이고요. 오른쪽은 동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까?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고 철저하게 균형 규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1, 1, 1, 3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립식이라는 거죠. 조립식.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나사라는 거, 볼트, 너트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통짜로 찍어내는 것과 각각 따로 만들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는 발상이 다른 거고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게 우리 민족의 테크놀로지예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고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 윤용성 박물관에 있는 책의 자료를 찍은 건데 왼쪽, 오른쪽. 왼쪽은 우리가 말하는 비파형 동검. 우리가 소위 오른쪽은 중국식 동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서지방에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다. 왜? 요서지방 자체가 서북방에서 내려오는 북방 유목문명들이 내려오는 곳. 그 다음에 현재 하북지방에 있었던 황하 중류 유역과 발해만에 있었던 세력들이 북동진하다 마주치는 것.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이렇게 세 개 마주치는 거니까 요서지방에서는 당연히 북방계 요소, 중하계 요소, 그리고 우리 동방계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계라든가 북방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에 주력, 원래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 여기 있었던 문화, 이런 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비파형 동검 문화의 주체는 우리죠. 우리. 조선의, 그 당시 때 조선의 백성들이죠. 조선 사람들. 나머지 북방 단검의 특성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오르도스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이게 북방식 단검의 특징이에요. 오른쪽은 약간 비파형 비슷하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통짜고요. 오른쪽 있고 그리고 하가점 상충문화 시기에 적봉 박물관에 있는 걸 보니까 왼쪽은 말 그대로 북방기이기 때문에 통짜인데다가 보는 것처럼 자루에 여러 가지 동물 문양의 장식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비파형 동검이에요. 참고.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남쪽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죠. 대구, 어운동 등등. 이게 전형적인 북방 유목계 영향을 받은 청동 유물인데 특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비산동에서 출토된 건데 이게 안테나식 동검이라 부르지만 이게 바로 촉각식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많이 발견됩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해서 동호 한민족이란 소주제를 갖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동호의 존재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였었는데요. 학계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동호는
동아시아에서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막강한 세력이었지만 특히 그 위에는 동호의 브랜치로 검증된 선비인들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중국의 정보 강조를 들어보면 선비 계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조상격인 동호는 누구일까? 그래서 동호의 존재를 규명하는데 그들의 사려 나온 기록들을 제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고조선 또는 원조선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고고학적 유물인데 그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으로 알려진 겁니다.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은 현재까지는 소위 비파형 동검인데요. 비파형 동검의 출토 범위, 그리고 북방식 단검과 중국식 단검과의 형태상의 차이점과 기능사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고 있는 로직과 미의식 등등을 고려하니까 당연히 비파형 동검의 주체는 우리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동호족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제 관점에서 따르면은 비파형 동검의 주체는 바로 그 당시 때 고조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동호인들도 연관이 됐는데 그때 동호인들은 고조선이라는 큰 정치 공동체 자체이거나 아니면 고조선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한 부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선비 거란족처럼 우리 민족의 문화권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들은 독자적인 역사 발전을 해왔고 우리는 또 다른 역사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비 계통과 우리는 차이가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호인과 아니면 원조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6세기 중반의 기록만 보더라도 선비 계통의 언어와 부여 언어는 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조선 계승성과 함께 부여 정통론을 주장하거든요. 고구려, 백제 등등. 그리고 중국계 사례를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범동호계 사람들, 즉 선비계 오한계 사람들과 그다음 부여계 사람들인 부여, 고구려, 백제, 그리고 동해, 옥조도 일부에서, 그리고 당연히 신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고조선계 사람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또 언어가 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모든 언어가 통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경상도의 산골에 가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어학적으로 또는 기록을 놓고 볼 때 이들 간에는 언어가 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하나의 언어 공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에 나오는 존재를 원조선과 직접 또는 간접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